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가 한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없이 30년을 혼자 버티며 평생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기댈 남편도 없이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며느리 한마디에 오늘 참 초라해지는 하루네요.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신 곳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37년을 떡볶이 냄비 앞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묵 국물을 우려내고 밤 10시가 넘어야 겨우 가게 셔터를 내리는 생활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고춧가루가 스며들어 빨갛게 물들었고 무릎은 오래 서 있느라 삐걱거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 창수는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저는 다시 가게에 나갔습니다. 떡볶이 냄비를 저으면서 눈물을 훔쳤고 손님 앞에서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고 아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휴일도 반납했습니다. 민수가 의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떡볶이를 저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30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을 때면 다들 대단하다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 없이 오직 두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세린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같은 피부과 원장이었고 부유한 의사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올리러 왔을 때 세린은 우리 가게를 둘러보며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그 짧은 표정 하나가 제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결혼식은 세린 측에서 정한 호텔에서 치러졌고 식장에 앉은 저는 마치 초대받은 손님 같았습니다. 사돈은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가볍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장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평소보다 좋은 재료를 골랐습니다. 명절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민수와 세린이 도착했을 때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세린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거실을 둘러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밥상 앞에서 세린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갈비찜도 좀 짜고요.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밥만 떠먹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 반도 안 줄어 있었습니다. 세린이 먹은 것은 밥 몇 숟갈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서 일하던 중에 오랜 단골 순자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은 이른이었고 같은 시장 골목에서 30년 넘게 채소 가게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분이야,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며느리가 힘들게 하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언니는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야. 순자 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품위 있게 산 사람은 나중에 빛이 나고 남을 깔보며 산 사람은 결국 그게 다 돌아와.
순자 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넌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거 다 알아. 그게 내 재산이야. 그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 잘 살아왔지. 후회 없이 살았어.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산 인생이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요.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목소리 듣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민수는 늘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진료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세린의 병원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고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다녀간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지만 가끔 민수가 올린 사진을 보려고 더듬더듬 앱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민수와 세린은 늘 해외여행을 가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발리의 풀빌라에서 찍은 사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제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들의 풍경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잘 사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세린의 부모님은 종종 두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갔지만 저는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가게에서 떡볶이를 끓이며 그 사진들을 바라보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해 여름 민수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세린이 장인어른 칠순 잔치를 하는데 같이 오시면 좋겠대.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가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평생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근처 옷가게에 가서 처음으로 10만 원이 넘는 원피스를 샀습니다. 곤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잔칫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서툴게 화장을 하고 귀걸이도 달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차려입으니 어색했습니다. 잔치는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기와 지붕을 얹은 한옥 건물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가득했고 발렛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혼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입구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민수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린의 친척들, 병원 관계자들, 의사 부부들이 테이블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저는 구석 자리에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가 넘쳐났지만 제 테이블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린의 어머니가 홀을 가로질러 인사를 받으러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그녀는 손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테이블 앞을 지나칠 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세린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세린은 하얀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인사치레였습니다. 세린은 곧바로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는 것을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한우 육회, 광어 새꼬시, 갈비찜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물만 연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린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능숙하게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이야기, 골프 이야기, 해외 연수 이야기까지 자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앞접시만 바라보았습니다. 인사말이 끝나고 건배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고 세린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세린의 어머니가 몇몇 손님들과 함께 제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며 제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귀에 무슨 말인지 들렸습니다. 저분이 바로 분식집 하시는 사돈이래요. 혼자 오셨네.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시 후 세린이 친구들과 함께 제 테이블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 친구가 세린에게 물었습니다. 세린아,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야? 세린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작은 가게 하세요. 혼자 사셔. 작은 가게, 혼자 사셔. 37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 일하며 혼자 아들을 키운 제 인생이 고작 그 한마디로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세린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몇몇 친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제 앞에 서더니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먹었다. 그때 세린의 친구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분식집 하신다면서요? 떡볶이 장사 잘 되세요? 그 말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에이, 떡볶이 팔아서 뭘 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린의 친구들이 킥킥거렸고 옆 테이블 사람들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린은 제 반응을 살피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7년 인생이 조롱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낡은 신발장과 좁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아늑하게 느껴지던 이 집이 그날따라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세린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떡볶이 팔아서 뭐래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먹어요? 그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한정식 집 홀이 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가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밥도 먹기 싫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고 눈만 뜨면 그날 잔칫집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받아? 저는 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좀 바빴어. 민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래. 엄마 건강은 괜찮고?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너는 바쁘지? 민수는 병원 일이 많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내 아내가 엄마를 모욕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인생을 조롱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랬다가 민수가 곤란해질 것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아들이 양쪽 사이에서 힘들어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순자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분이야, 가게에 왜 안 나와? 저는 문을 열어주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순자 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좋은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칠순잔치에서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던 것, 사돈이 저를 무시한 것, 세린이 사람들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조롱한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언니는 묵묵히 듣다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아놓은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자 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이야,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저는 순자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널 무시하는 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못난 거야. 순자 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떡볶이 팔아서 아들 의대 보낸 사람이 누군데 내가 고개를 숙여.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숨는 게 아니야. 떳떳하게 일어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세린을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민수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가게 나와. 내가 없으니까 단골들이 다 물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언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골목길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3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그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아들이 아플 때 혼자 병원에 데려가던 날들. 그 모든 것을 혼자 해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텼는데 이까짓 일에 무너질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에 다시 나간 첫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묵 국물을 우려내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튀김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몸살이 났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떡볶이 냄비를 저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라고, 여기서 땀 흘리며 사는 게 내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에 웬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떡볶이 1인분이요. 저는 떡볶이를 담아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떡볶이를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갑자기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티슈를 건네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간호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피부과에서 일했는데 얼마 전에 해고당했어요. 청담동 피부과라는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느 피부과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SL 피부과요. 원장이 김세린이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린의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거기서 왜 해고당한 거예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잘못 보여서요. 이야기인즉슨 이랬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피부에 별 문제 없는 사람에게도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고 고가의 화장품을 억지로 판매하기도 했다고요. 여자는 그게 양심에 걸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시술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세린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잖아. 당장 나가. 여자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간호사들도 많이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 청구를 허위로 하는 것 같아요. 환자가 안 받은 시술을 받은 것처럼 청구하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자는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자를 배웅하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정유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씨, 힘내요. 잘 될 거예요. 유진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린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화려한 겉모습 뒤에 그런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민수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37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며칠 후 유진이 다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사장님, 또 왔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떡볶이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서비스로 튀김도 줄게요. 유진은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제가 한 얘기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억하지. 유진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예전 동료들이랑 연락이 됐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만둔 간호사들이 저 말고도 3명 더 있거든요. 유진의 말에 따르면 그 간호사들도 비슷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자진 퇴사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강요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쫓겨났고, 다른 한 명은 보험 청구 서류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당했다고요. 다들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다 말할 데가 없으니까.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증언할 의향이 있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약 제대로 된 조사가 들어간다면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고마워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넘어가기 싫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유진이 돌아간 후 저는 순자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순자 언니는 채소 가게에서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얘기 좀 해도 돼? 순자 언니는 손을 털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저는 유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세린의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 허위 보험 청구 의혹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해고당한 간호사들이 증언할 의향이 있다는 것까지요. 순자 언니는 듣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분이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저는 순자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수한테 피해가 갈까봐. 순자 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그 며느리지.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밝히는 게 민수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어.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순자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봐. 나중에 그 병원이 더 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수도 연루될 수 있겠네. 순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잡는 게 나중에 더 큰 화를 막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디다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사위 있잖아. 걔가 구청에서 일해.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정말? 순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원 담당이라던데 어디다 신고해야 하는지 알 거야. 며칠 후 순자 언니의 사위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였는데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 사기 의혹이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민원을 넣으시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때 증인들이 증언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의로운 일 하시는 겁니다. 힘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세린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질 것이고 민수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유진처럼 억울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들, 불필요한 시술을 받고 돈을 잃는 환자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두렵지만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민원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유진과 다른 간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평생 서류 작업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지만 순자 언니와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진이 가져온 자료도 있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혹시나 싶어 사진으로 찍어둔 서류들이었는데 거기에는 환자가 받지 않은 시술이 청구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확실하네요. 유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 덕분에 증거가 생겼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접수한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분이야, 잘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 나가서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혹시 묻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 조사관한테 연락받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면담하러 오래요.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연락 갔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주 금요일 보건복지부에서 세린의 병원에 현장 조사가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조사관들이 병원에 갔대요. 서류 압수하고 직원들 면담했다고 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네, 원장님이 난리가 났대요. 병원 문 닫고 직원들 다 집에 보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순자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조사가 시작됐대.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린이 어떻게 될지, 민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세린이 병원에 조사가 들어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조사인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보험 청구 관련 일에 세린이 지금 완전 패닉 상태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조사가 들어왔으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린이 내 아내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힘들어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세린의 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남 유명 피부과 허위 보험 청구 의혹으로 조사 착수. 텔레비전 화면에 병원 건물이 나오고 기자가 앞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가 받지 않은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가게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분이야, 이제 세상이 알게 됐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뉴스가 나간 후 세린의 병원에는 환자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병원에서 필요 없는 시술을 권유받았다.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는 글들이요. 유진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피해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을까. 유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 씨가 먼저 용기를 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폭풍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요. 뉴스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세린이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세린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세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일이랑 관련이 있으세요? 저는 세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세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사관들이 왔을 때 민원 접수자가 누군지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하신 건 아니죠?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요? 왜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린아, 내가 한 일이 잘못됐으니까. 세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한테 하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야.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힘들어요. 병원 문 닫을 수도 있대요. 저는 세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린아, 내가 힘든 건 나도 알아.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병원에서 한 일들, 환자들한테 필요 없는 시술 권하고 보험 허위 청구하고 그거 다 알고 있어.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 세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저한테 이래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뭐냐고? 세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야. 그리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세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무시했어. 떡볶이 파는 게 뭐 대단한 거냐고 사람들 앞에서 비웃었잖아. 세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 넌 나를 업신여겼어. 그리고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야. 세린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야. 세린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린아, 잘못한 건 책임져야 해.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야. 세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세린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해. 세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떳떳해질 수는 있어. 세린은 한참 동안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세린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린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에게 전화해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분이야, 내가 한 말 다 맞는 말이야. 저는 순자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세린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것이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세린이 다녀간 다음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보러 갈게.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 민수가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저는 민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신고한 거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세린이 내 아내잖아.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세린이 한 일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 가정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야.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뭐야? 세린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민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문 닫을 수도 있대. 면허 정지될 수도 있대. 그게 다 엄마 때문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세린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조사가 들어간 거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맨날 세린 욕만 하잖아. 처음부터 세린 싫어했잖아.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언제 세린을 싫어했어? 민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몰라서 그래. 결혼식 때부터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잖아. 명절마다 세린한테 잔소리하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세린을 미워한 적이 없었는데.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떡볶이 가게 무시당했다고 앙심 품고 이런 거 아니야?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가 외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세린이 엄마 무시한다고 복수하려고 그런 거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복수하려고 한 거 아니야. 민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뭔데? 정의 실현? 웃기지 마.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나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던 아이가 지금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 못해. 평생 이해 못해.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민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앙심 품고 복수한 거 아니야?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서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의대 합격 발표 때 찍은 사진.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나를 원망하게 됐을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일까? 정직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녀간 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기 싫었고 가게에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죽을 끓여와도 몇 숟갈 뜨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분이야, 이러면 안 돼.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나 혼자 있고 싶어. 순자 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누군가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세린의 어머니가 쓴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의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글에는 제 이름은 없었지만 저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골에서 분식집을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기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 떡볶이나 팔던 사람이 의사인 며느리를 질투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세린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네요. 질투도 정도껏 해야지. 불쌍한 며느리. 시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질투심 많은 시어머니, 며느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으로요. 진실은 그게 아닌데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 빨간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새벽에 가게에 나간 저는 셔터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악덕 시어머니, 며느리 인생 망친 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7년 동안 정직하게 운영해온 우리 가게가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양동이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셔터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눈물이 셔터 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는 울면서 셔터를 닦았습니다. 순자 언니가 달려왔습니다. 분이야. 순자 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해? 저는 순자 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언니, 나 어떡하면 좋아? 순자 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누명을 쓰고 평생 일군 가게마저 더럽혀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잃고 명예도 잃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언니였습니다. 분이야, 너 지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어. 순자 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얼마 후 순자 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이야, 무슨 생각했어? 나 놀랬잖아. 저는 순자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순자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저는 순자 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텼잖아. 이제 와서 무너지면 안 돼. 순자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언젠가 깨달을 거야. 그때까지 버텨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언니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옆에서 지켜봐준 언니가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그날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언니가 돌아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가게 개업식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에 창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창수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박한 웃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5살 되던 해 창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창수가 남긴 것은 작은 전세금과 시골에 있는 땅 한 필지뿐이었습니다. 창수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라고 했는데 허허벌판 같은 곳이라 팔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땅 이야기는 잊고 살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까요. 분식집을 연 것도 그때였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빼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적자인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게 하고 저는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매운 양념 때문에 손이 갈라지고 오래 서서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민수 학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수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의대는 돈이 많이 드니까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수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가게에서 떡볶이를 저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되다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저는 앨범을 가슴에 품고 소파에 웅크렸습니다. 그때 오래된 서류 봉투가 앨범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창수의 유품 정리할 때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보았습니다. 시골 땅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받아두고 잊고 있었던 서류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 허허벌판인데.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서류를 버리지 못하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자리를 지켜야겠다고. 그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가게를 다시 연 날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언니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분이야, 다시 열었구나. 저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순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힘내. 오전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인터넷에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말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졌을 때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유진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뉴스에 떴어요. 화면에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남 유명 피부과 보험 사기 혐의 확정, 원장 검찰 송치 예정.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사 결과 허위 청구가 전부 사실로 드러났대요. 저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짜구나, 진짜 밝혀졌구나.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용기를 내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인터넷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의 어머니가 올린 글에 새로운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허위 신고한 게 아니었네요. 억울하게 욕먹으셨겠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욕하고 쉽게 사과하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알려진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분희 씨 되시죠?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입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신도시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토지요? 무슨 토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땅이요. 등기부상 김분희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창수가 남기고 간 시골 땅. 저는 그 땅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됐는데요?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평당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전체 보상금은 약 3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300억.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넣어두었던 등기부등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창수 아버지가 창수에게 물려준 땅, 그리고 창수가 저에게 남기고 간 땅.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 땅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거구나. 창수가 떠나고 30년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땅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언젠가 빛이 온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순자 언니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자 언니는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희야, 이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아직도 믿기지 않아. 순자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이 도왔구나. 30년 혼자 고생한 보답이다. 저는 순자 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알려지고 며칠 후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린의 부모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순잔치 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세린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린이 일도 그렇고 인터넷에 글 올린 것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린의 부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씁쓸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 민수가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수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민수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면 됐어. 한참을 울고 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세린이랑 이혼했어요. 저는 놀라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생각했어요. 세린이가 한 일들, 그리고 저한테 한 거짓말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세린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땅 이야기 들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이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요? 저는 민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땅,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땅이 재개발로 큰 가치가 됐다는 것을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지켜준 거네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지켜준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먹어. 더 끓여줄게. 밥을 먹고 나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시고 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게는 계속 할 거야.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떡볶이 끓이는 게 좋아.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좋아. 민수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일하면서 살았어. 그게 엄마 인생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너는 자주 밥 먹으러 와, 알았지?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주 올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진실이 밝혀졌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린의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세린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부모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렸던 글도 삭제되었고 가게에 뿌려진 페인트 사건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집에 와서 밥을 먹었고 저는 그때마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 두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민수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많이 먹어야 엄마가 기분 좋아. 재개발 보상금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00억이라는 돈이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게 건물을 사서 월세 걱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순자 언니네 채소 가게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분이야, 이건 안 돼. 내 돈인데. 순자 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니가 30년 동안 나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결국 순자 언니 가게도 건물을 사서 드렸습니다. 순자 언니는 펑펑 울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저는 순자 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어. 어느 날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가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제주도?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요. 이번에 같이 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게는 어떡하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쉬면 어때요? 순자 이모님이 봐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신기했습니다. 민수야, 구름이 저렇게 예쁜 줄 몰랐어. 민수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제주도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물결이 햇살에 반짝였고 바람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백사장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섰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생각, 그리고 우리가 참 멀리 왔다는 생각.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수야, 당신이 남긴 땅이 우리를 살렸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어우러진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걸까?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걸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떡볶이를 끓이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땀 흘리며 일했고 고춧가루에 손이 갈라지고 오래 서서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니까요. 사람을 속이지 않았고 남을 깔보지 않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세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거짓과 오만으로 쌓은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 하늘에서 지켜봐주는 남편, 옆에서 힘이 되어준 친구,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 그것이 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가게는 정말 계속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계속할 거야.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자주 가서 떡볶이 먹을게요.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람답게 살면 언젠가는 그 빛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68년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떡볶이 냄비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정직하게. 그것이 제 인생입니다. 그것이 제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어떻게 와 닿으셨나요? 한 사람의 삶 속에 담긴 진심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혹시 이 가족에게 건네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안이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사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면 가볍게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좋은 일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가득이었습니다.